공급에 따라 복구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도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134개 이를 만큼 무도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은 관리 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민간 기업의 서비스이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약 4,700만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이 주말 사이에 완전히 마비가 됐죠. 현재는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요 기능은 복구된 상태인데 조금 전 정치권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구조적으로 시장 독과점 문제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면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라고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도 IT 강국을 자부하는 게 걱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네요. 윤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 시장에 왜곡이 있다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플랫폼 공용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오늘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들을 채택했는데 네.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회는 오늘 최태원 SK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을 부르는 걸 놓고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는데요. 카카오 목통 사태의 파장이 큰 만큼 결국 증인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여당은 실무자를 부르자고 했고 또 야당은 오너를 부르자고 했다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감사가 중반전을 넘어섰잖아요. 네. 오늘도 고성이 끊이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또다시 네. 정면 충돌했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걸 두고 고발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공방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방이요? 네. 전직 대통령을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라고 한다면 이게 나랍니까? 언제 국회를 갖다가 모욕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물은 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당심 사회에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노웅래 이미자 의원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오늘 어떤 분위기였는지 확 감이 오네요. 자,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황실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속보를 보니까요.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네. 현재 국민의힘이 위기 상태라며 빠르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빠르고 강한 국민의힘. 자, 최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 발언들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김현숙 수어통역사, 정치부의 예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 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이고요. 지난주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저희가 비중 있게 그 내용을 다뤘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도 정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중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먼저 이재영님께서는 이제야 책임 소재를 묻고 따지는 게 아쉽기만 할 따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장님께서는 감사원이 인력을 이런 곳에 낭비한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고라파덕님, 감사원 결론이 정쟁을 떠나 바른 판단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며 후에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예상하신 정의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카카오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 국가적 대응을 시사했죠. 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인데요. 화재가 난 지 50시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번 사태로 카카오의 시장 독점 체제에 대한 지적,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5시 하면 다정의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카카오 재난, 독점의 민낯, 24시간 스탠바이, 무력 통일, 하루 전 재구속으로 잡아봤습니다. 정의원님들 지난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금요일에 예고해드린 대로 부산 여행 아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마지막 픽은 유체커가 할 거예요? 네,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보랏빛 부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부산 콘서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콘서트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죠. 콘서트 전후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부산 전역을 축제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저도 어렵게 이 대열에 합류한다는 행복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부산영화제에 이어서 2주 연속 또 이제 부산행이네요. 갔다 와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네, 부산에 도착하는 시간 10월 15일 낮 3시 57분입니다. 보랏빛이 넘실거리는 부산역을 빠져나와서 BTS 콘서트 장소로 가는 택시 급하게 잡아탔는데요. 나이 지긋하신 택시기사님 갑자기 본인 핸드폰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 앱이 먹통이라 좀 봐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친절한 울체커 요리조리 살펴봤지만 데이터 문제 아니었습니다. 결국 원인 찾지 못하고 다시 돌려드렸는데 잠시 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뜹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카카오 메신저 기능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결국 전송되지 않게 됐습니다. 메신저 기능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그룹 계열사의 다른 서비스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SK CNC 데이터 센터의 화재였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SK통신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설이었는데요. 오후 3시 33분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난 불은 밤 11시 45분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말에 이어 오늘 오전 2차 합동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 3층 배터리에서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걸 확인했는데요. 이 배터리 수거해서 정밀 감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로 부산에서 해제 불편은 이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전 발표로 멤버들의 군입대전 마지막 완전체 콘서트가 된 공연. 그 역사적인 순간을 약 2시간 동안 잘 눈에 담고 나왔는데 여전히 카톡은 안 됐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앉은 제 일행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아찔했는데요. 알고 지낸 지 10년 가까이 돼가는 친구인데 저희 그날 처음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보통 카톡의 경우 장애가 나면 20분 내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장애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워낙 서버의 손실량이 커서 조금 장애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점, 이용자 불편 끼쳐드리는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다시 만난 친구와 택시를 불러보자 했지만 카카오 택시 앱 여전히 먹통이었고요. 저와 같은 불편 이미 전국에서 모두들 겪고 계셨죠. 토요일 저녁 택시 기사님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비도 안 되고 택시도 안 돼가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편했어요. 절반 이상이죠. 뭐 거의 한 70%죠. 지금 2명 태웠어요. 6시에 나와가지고 콜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지금. 네, 다음 날에도 카카오톡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메시지까지는 주고받게 됐지만요. 제가 우리 운영진들한테 간밤에 찍은 콘서트 사진 좀 보내며 한껏 자랑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카카오톡 엑소더스 행렬도 이어졌는데요. 주말 사이 다른 회사 메신저에 새로운 친구가 추가됐다. 이런 알림 많이들 받으셨죠? 이 메신저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젓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등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내려고 해서 인스타 DM을 많이 썼거든요. 혹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냥 긴급하게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메신저로 라인을 이번에 새로 깔았어요. 네, 그나마 제가 부산에서 겪었던 불편은 소소한 축에 속합니다. 카카오 사용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이 있죠. 하필이면 판촉 행사가 예정돼 있던 기간이라 대목을 놓쳤습니다. 뭐 거의 하루 정도가 통으로 비어졌으니까 사실 이제 둘째 날이 좀 매출이 일반적으로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이제 그 둘째 날 매출이 많이 비었으니까 아무래도 예상되는 매출의 한 30-40% 정도는 빠져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카카오가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에 걸렸는데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입니다. 이 병상 배정 아직도 중수본과 시중 병원들과의 단톡방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카카오톡이 멈춰서자 각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만일 이번 사태 평일 한낮에 벌어졌다면 국민비서, 국비 같은 정부 민원 서비스에서도 큰 혼선 빚어졌을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국가적 재난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전 정부적인 대응 주문했습니다. 우리 지금의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와 통신 인프라는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 생활에 직결이 됩니다. 온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부가 서비스 카카오톡은 한두 시간이 아닌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들의 큰 불편과 피해를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네, 실제 과기부 상황실 한 단계 격상에서 장관이 직접 지휘하라고 당부했고요. 아직도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카카오 서비스들 복구 진행 상황, 태풍과 폭우, 코로나 확진 상황처럼 안전 안내 문자로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카카오의 확실한 보상도 벌써부터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가 상당수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보상에도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그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거든요. 특히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참여를 바라고 그 참여가 그 사람들의 수익의 또 원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때문에 단순하게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는 맞지 않는데. 네,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게 보상하면 이용자들 마음도 모두 떠날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미 주주들의 마음은 떠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먹통 사태 이후 처음 장이 열린 오늘 한때 46,500원까지 내려가며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다른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는 2006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IT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저희 대처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여 서버 증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더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이용자 불편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받아서 두 번째 픽, 독점의 민낯입니다. 조금 전 IT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 카카오에서는 강조했지만 지난 주말 재난적 상황을 카카오가 자초했다는 인식, 정치권에는 팽배합니다. 실제 이번 화제가 난 데이터 센터, 함께 쓰고 있던 다른 회사들은 무난히 잘 대처했습니다.
카카오가 이중화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중화가 잘 됐으면 이렇게 복구가 지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백업을 다 해놨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그 진행자께서도 만약에 외장하드 했다 하더라도 그 사진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백업해 놓은 데이터를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 외부에 하나 더 둬야 했는데 네이버에는 있었고 카카오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분을 더 일으키는 지점은 카카오 계열사만 136개 갖고 있는 자산 32조 원의 기업입니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키며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죠. 카카오톡만 해도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97%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어떻게 이런 데 정작 투자를 안 했느냐는 지적 가능합니다. 이러한 독점 문제 윤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초연결 사회에서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과방위는 김범수 카카오이사의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24일 과기부 종합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SK와 네이버 임원들도 함께 부릅니다. 우리 선조들은 문화재를 분산 보관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도 4곳에 보관했거든요. 정작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 IT 최첨단 국가에서 조선시대에도 했던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과방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와 함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안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법사위에서 막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입니다. 당시 해당 회사들의 항의, 더 나아가 로비 때문에 유야무야됐다는 말도 있는 만큼 여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 나옵니다.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회에선 제도적 보완책 제대로 만드는지 다정회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넘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3, 4, 5픽도 들어가서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예상했었습니다. 오늘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워낙 큰 뉴스고 또 관련된 속보가 많이 나와서 유한울 체커가 그런 결정을 하리라 저는 일찌감치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부산에 다녀왔군요. 관련해서 그 BTS 관련해서 조금 전 속보 하나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BTS의 맏형이죠. 지인이 이제 원래 이제 올해 말까지 입영 연기가 돼 있던 상태였는데 입영 연기를 취소하고 입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BTS 측이 각자 순서에 따라서 입대하겠다는 발표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회 내에서 뭐 병역 특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 일단 국방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또 여야의 입장도 뭐 약간 좀 다른 상황에서 BTS 측이 입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진이 만 30살이죠. 92년생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그 먹통 관련해서요. 뭐 여러 가지 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이제 같이 피해 보상을 위한 이 인터넷 커뮤니티가 하나 둘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직접 만들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변호사도 있는데요. 이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무료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까다로울 수는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카카오 측은 우선 웹툰 등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공지를 해둔 상태죠. 내부 비대위에서 이 다른 보상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픽은 류 실장이 정리할래요? 국장, 저 류 실장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3체커입니다. 3체커. 알았습니다. 네. 저 그만 좀 놀려요. 왜 이렇게 네. 유체커를 다들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그래요? 거고요. 네. 알았습니다. 3체커로서 이제 키워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24시간 스탠바이입니다. 군 당국이 오늘부터 28일까지 호국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호국 훈련 매년 하반기에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야외 기동 훈련인데요. 군사 대비 태세 유지와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서 주간과 야간 실전적인 실병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훈련에는 미군 전력도 참가합니다. 최근 북한이 정례적인 훈련을 이유로 해서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 호국 훈련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합참은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체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의치 말고 그냥 본인의 뜻대로 밀고 나가요. 네, 그러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류 실장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몇 번 이 3, 4, 5픽 전할 때 이제 류 실장을 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굉장히 서운하다고 의견을 알았습니다. 줘서요. 네, 좋아요. 사실 3체커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오래 저희가 얘기할 만큼. 자, 네 번째 픽 합시다. 네, 네 번째 픽 키워드 주시면요. 네, 무력 통일입니다.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어제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대의원들은 9,670만 명이 넘는 당원을 대표해서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중앙위원 등 200여 명을 뽑습니다. 당대회 폐막일인 22일에 이 명단이 공개되는데요.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이름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 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공식화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연임에 성공하면 장기 집권의 초석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향후 5년에 시진핑 지금 현재 중국 지도자가 중국을 잘 이끌고 미국과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고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나 국민들이 한 번 더 하셔도 될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강 교수의 분석처럼 미국과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중국과 미국 앞으로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 더 높아진다는 거겠죠.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당국도 중국 당대회 끝난 뒤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북한 7차 핵실험, 이것부터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 나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국면이네요. 마지막 픽은 조벤토가 하죠. 네, 마지막 픽 키워드 주시죠. 네, 하루 전 재구속입니다. 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16년 전인 2006년 당시 13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구속된 상태에서 2006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범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구속, 검찰이 김 씨의 출소 이틀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가능했죠. 영장 발부도 심사를 마친 뒤 3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년 전에 접수가 된 사건인데 사법당국이 타이밍을 잰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검찰은 오래전 사건이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주말에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원래 오늘 출소 예정이었죠. 자,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카카오 초유의 먹통 사태, 정치권 독점의 민낯. 국회 환노위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다만 고발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편찬에 관여했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오늘 국감장에 출석했죠. 다만 김문수 위원장의 대응과는 달랐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또 야근 각인 듯한데요. 본인 입으로 야근 각이라고 하니까 일 시키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적은 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다정회의 야근 담당 바로 저 유 실장이죠. 야근을 즐기는 저로서는 이 MZ세대 자칭 뉴민지를 좀 자처를 해도 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사 때문인데요. 2030 78%가 월급만큼만 일한다. 또 칼퇴근해서 부업에 열중하면서 여가를 즐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노동 현장도 MZ세대 직원들의 마인드도 많이 변화를 한 듯한데요. 사실 이 M세대인 저와 G세대는 좀 다르다.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해두고요. 그런데 이 노사 문제를 최일선에서 다뤄야 하는 바로 이곳. 요즘 아예 1970년대, 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다름 아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출석한 국회 환노위 현장인데요. 노동 문제가 아니라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같은 이념적인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MZ세대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네, 오늘 환노위에서도 논란의 중심 김 위원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출석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이 환노위 차원에서 김 위원장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입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주 국감장에서는 여러 번 사과를 했지만 국감장 밖의 언론 인터뷰에서는 본인의 생각 변함없다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모욕죄와 위증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김 위원장을 옹호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일 오전에는 사과했다가 오후에는 그 취지를 번복해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까지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총살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것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의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물은 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표현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모욕적인 죄라고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지난주 김문수 위원장에게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던 윤건영 의원 역시 항의에 동참하면서 국감장에서는 결국 고성이 오갔습니다. 사과하고 나서 곧바로 언론 인터뷰를 해서 자기 신의 발을 뒤집었습니다.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저를 뽑아주실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뭐가 됩니까? 의원님,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 자, 됐어요. 그만하라니까. 김영진은 그만해. 네, 이렇게 고성이 오갔는데 환노위 차원의 고발은 여야의 합의가 돼야 하죠. 오전에 간사간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이 고발 조치 의결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김문수 위원장을 지원 사격하는 모습이죠. 주말 사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말을 보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입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의 발언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문수 위원장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노동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 윤 대통령의 말처럼 1970년대, 80년대에는 노동 전문가였습니다. 그 타이틀을 달고요. 1996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이렇게 15대 국회에 입성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는 쭉 국회의원과 경기지사 등 정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1985년 지금과 노동 현실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요. 무척 다르죠. 어제만 해도 이 카카오톡이 멈추면 배달 노동자도 택시기사도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쏟아내는 이념적인 발언들, 노사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 경사노위를 이끌기에는 적합한가 의문이 나옵니다. 노동운동 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죠, 이분한테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사실은 노동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됐고 사실은 예전에 이제 노사정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노사정이었는데 노가 빠져버리면 이 조직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네, 고 신영복 교수를 끌어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김일성주의자다라고 칭하는 것 역시 김 위원장의 소신이긴 한데요. 야인 시절 태극기 집회에서 꾸준히 해왔던 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신영복은 국방위에서 열심히 사용 빨갱이 중에 왕빨갱이가 오늘 바로 신영복이라고 합니다. 사상을 존경하는 게 빨갱이 맞지요? 빨갱이가 부모들에게 멈춰서요. 빨갱이가 불러내라. 문재인이 불러내라. 태극기 만세. 네, 신영복 교수는 아시는 바대로 1968년 통일혁명당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출소를 해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사면 복권이 됐는데요. 수감 생활 당시 느낀 소외를 기록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의 책을 출간을 해서 스테디셀러 작가와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 위원장이 말하는 이 주사파, 김일성주의자가 남한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건 통상 1986년 이후 지금은 북한 인권운동가가 된 김영환 씨의 강철 서신에서 비롯됐다라는 게 정설이죠. 신 교수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김일성주의자로 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통역당의 68년 사건인데 그때 통역당에 있을 때는 김일성주의가 따로 정립되지 않았어요. 있지도 않았던 주체 사상이 규정되지 않았던 시대에 신영복은 빨갱이, 빨갱이는 주사파, 주사파니까 문재인 주사파 이런 식의 좀 과도한 논법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 편가르기로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역대 경기지사 중에서 김 위원장이 경기지사를 지냈을 당시에 대북 사업에 지원한 액수가 가장 많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대표적인 MB맨이라면요. 오늘 국감장에는 MB우먼이 등장했습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인데요.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장을 맡았었고요.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로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사교과서 집필 심의에 관여했습니다. 국정교과서 편찬에도 관여를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에서는 역사관 논란을 별렀던 듯합니다. 제목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명성황후 민비라고 호치 제목을 답니다. 그 위에 줄곧 민비 이렇게 호칭을 쓰고 계시잖아요. 민비라고 쓴 게 그 부적절한 표현 맞죠? 아니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하지 그러면 계속 우리가 민비라 쓰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사학자로서? 명성황후는 김씨도 있습니다. 명성황후 김씨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명성황후로 밝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민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오늘 이 위원장은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런 논리를 편 건데요. 국정교과서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좌편향이다, 한편에서는 우편향이다 하면서 또 교과서 채택에도 많은 혼선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여론 속에서 교육부가 지금 만일의 경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는 신념을 확실하게 접으신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최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쓴 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글에 대해서 이 친일 논쟁, 또 식민 사관 논란이 불거져 있는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이 위원장은 본인의 소신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가 않다. 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민 사관에 동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글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역사학자로 이 자리에 앉은 건 아니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기 때문에 일제 제국주의의 침략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저항을 했고, 저항은 뭐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항은 충분히 있었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죠? 네. 우리 민족의 일제에 대한 저항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과거 이 위원장이 박근혜 캠프 공동의장을 맡았을 당시에 박 후보를 선덕 여왕에 빗댔던 영상도 가져와서 틀었는데요. 이 위원장이 지금은 조금 다른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바이든 날리면 발언 영상을 틀었습니다. 선덕여왕의 리더십을 이 시대에 맞게 잘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좀 멀어서 잘 안 들려요. 네, 이렇게 거듭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취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역시 거짓말이다, 무성의한 답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의 역량 검증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들이다, 사상 검증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유기용 교육위원장은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색깔만이 아니라 오늘 질의는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비전이랄까 안목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너무 신중하게 모든 걸 다 의논해 보겠다든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가능하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이번 국감 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정책에 대한 감사보다는 정쟁과 막말만 남았다 이런 평가 벌써 나오고 있죠. 여기에 때 아닌 이념 논쟁까지 더해진 모습 지금 보셨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문수, 이배용, MB정부 출신 인사들의 다른 대응법, 한노위, 김문수 고발, 국민의힘은 퇴장. 네,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또 장외에서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감사원의 중간감사 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맞붙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을 공격 주제로 삼았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서면으로 올린 게 오후 6시 36분이고요. 피살대에 소각된 시각이 밤 9시에서 10시인데요. 그 사이에 문 대통령은 뭘 했냐는 겁니다. 전 감사원장인 최재형 의원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을 때는 감사의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조사가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감사원이 낸 18쪽짜리 상세한 보도자료,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기관이자 검찰의 수사 정보 수집 기관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최재해 원장 고발이 불가피하다면서 문제의 보도자료, 정보와 첩보가 뒤섞여서 짜깁기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과 감사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모두 어겼습니다. 공소장을 방불케 한 보도자료 배포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대감 게이트 시즌2입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감사원 보도자료엔 월북 관련 진실이 빠져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당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이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월북이라고 본 이 군 당국의 SI, 그러니까 이 도감청을 통한 특수 정보가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공유했던 국방위 회의를 여야 합의로 공개하자는 주장입니다. 자, 감사원 보도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도 야권에서 나왔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새로운 게 들어가 얘기. 있다는 건데요. 예. 2년 전 해경과 국방부가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실족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적혀 있었고 국방부가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해경청장이 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이 씨의 손에 감긴 붕대에 대해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구명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작을 보아라. 그 업지도선의 비품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한자가 써 있는 구명복, 또 손에 붕대를 감은 것, 그리고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던 것,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본인도 모르는 정보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아까 이제 속보를 반영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전 국회 환노위에서 김문수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발제해서 짧게 전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오후 환노위에서 민주당 전해철 환노위원장의 이사 진행으로 재석 15명,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양당 간사 간의 협의가 불발이 되면서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점은 모욕죄, 또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을 만났다라는 발언은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강경 발언을 굽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권으로서는 여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북한 안보 이슈 등으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보수 진영에서 사이다라며 긍정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의 존재가 커지면서 중도층 여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상으로 봐도 김문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일까라고 추정을 하거나 그렇죠. 연결을 시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깊숙이 이런 부분들이 이념적인 대결 구도나 부정적인 것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 주말 사이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법 집회가 또 열렸잖아요. 거기서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지난 주말에도 이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참석해 연설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안민석 의원도 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이 정치권이 시끄러웠는데요. 일단 두 사람 모두 지난 주말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안 의원의 이 동참 의사 발언을 포함해서 민주당 차원의 입장이 뭔지 밝히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광우병 선동과 탄핵의 맛을 봤던 권력의 불나방들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자당 소속 두 의원이 이러한 망발이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문수, 이배용 다른 대응법, 환노위 김문수 고발,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정의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사실 등산을 다녀왔는데요. 좀 많이 힘들어서 체력이 이 정도였나 싶었습니다. 체력을 길러야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다음에 등산 갈 때는 어제보다 수월하게 다녀오는 게 목표입니다. 정의원분들도 바쁘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윤 대통령 카카오 독점, 국가 대응,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KEUN님, 문어발 카카오가 수익만 생각했지 투자에는 인색했다. 카카오의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WIKY님께서는 카카오의 시장 독점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건데 이걸 정부가 손댈 문제는 아니다. 다만 2위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JJI님, 카카오 안 쓰면 나는 편한데 주변에서 불편하다고 강제로 한두 개 쓰는 게 만들어버린 독과점 기업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쭌쭈닝님께서는
카카오 독과점 논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박경선님, 독과점이 한둘이라야 말이지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정치부회의가 끝날 때까지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 네, 이후에 들어오는 의견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박주로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느 상임위 할 것 없이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격하고 있죠. 남은 국감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 최초에 한 17억 정도 예정 통지가 가 있다가 6억으로 줄었다가 아예 빵원이 됐다가 작년에 이제 양평군에서 부랴부랴 1억 8천 정도만 지금 부과를 하고 납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4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 이제 반환점을 돌고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죠.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의 양상은 이재명 대 김건희였는데요. 어느 상임위 할 것 없이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명백히 부실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 FC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구단이었습니다. 야당을 상대로 해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 남부청이 범죄 혐의가 사실상 확인되다시피 한 대통령 장모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은 국감도 지금까지의 진행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국감 취재가 취미라는 류정아 실장, 뉴스트라 다무스라는 부캐를 앞세워 국감의 내용을 예언했던 바 있죠. 뉴스트라다무스의 원픽 전장은 바로 내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장인데요. 왜 이렇게 웃어요, 유 실장? 유채커는. 그 정도 예언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내일은 유채커가 좀 예언을 하면 어떨까요? 감사원? 그런 예측은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유한울 체커의 정론직필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뉴스트라 다무스가 아니라 뉴스트라 무리수였던 것 같죠. 저는 이런 무리수는 두지 않고 내일 국감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아주 객관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내일 법사위에서는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관련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행안위에서는 경기도 국감이 열리죠. 이 대표가 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개발 사업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집중 공격이 펼쳐질 듯한데요. 민주당은 총력 방어전을 펼치면서 이 김건희 카드로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이 대치 국면 내지는 뭐 파행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하고 수원지검, 수원고검 국감에 화력을 또 집중합니까? 그럼요. 열심히 지금 의원님들 파악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상임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의석이 민주당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결국 내일 국감도 이 김 여사와 이 대표를 태운 채 이 돌고 도는 회전목마 국감이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이 사생결단식으로 극한 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 회전목마 알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 회전목마를 타면은 끝날 때까지 못 내린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 하고 나는 아직도 회전목마에 타고 있거든.
공교롭게도 내일은 이 대표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 대표 앞서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법정에 설 일은 없지만요.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당대표로서 업무 수행도 중요하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에 이 대표는 방위산업체 주식 매입과 관련해 이해 충돌 논란도 빚었죠.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를 해둔 상태인데요. 오늘은 이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주식거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지자들을 생각하고 또 일국의 대선 후보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극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거래 이건 상당히 엄청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내걸고서 했던 분 또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대표로서는 이 대내외의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대표가 선택한 돌파구는 이번에도 민생과 외교였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이 대표 이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면 이 민생 행보로 맞불을 놓곤 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야당 탄압에 혈안이 돼 있는 동안 야당은 정작 민생을 챙겼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는 이 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직접 미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서한도 보냈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이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악재인데요. 이 대표는 이 한미가 미래 첨단 사업 육성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면서 해당 법안의 재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과 의지들이 모이면 성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일가 관련 수사와 논문 표절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이 김 여사의 이른바 멤버 유지 논문, 이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등재 논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와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준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가 모두 이 김 여사의 논문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초 교육위 국감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밝히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 국민대 총장 등 핵심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인데요. 국민대 총장은 국민들의 가장 관심 증인으로 기대를 되었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몽골대학교 개교기념일에 참석을 하시느라고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한 것을 이걸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안 의원은 누가 봐도 명백한 복붙, 짜붙 표절 논문에 대해 눈 감고 귀 닫았다면서 이 국민대와 교육부를 싸잡아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반복한 것을 용인하고 이대로 어물쩍 끝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도 이 대표처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죠. 김 여사가 택한 방법은 바로 봉사 행보였습니다. 김 여사의 비공개 봉사 활동 내용이 뒤늦게 공개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말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안나의 집에서 봉사 활동을 한 사실도 지난 16일 드러났죠. 안나의 집은 노숙자와 청소년 등 소외 계층에게 매일 무료 급식을 제공한 곳인데요. 김 여사는 이곳에서 배식과 설거지 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 달 반이나 지난 뒤에야 이 안나의 집 김아중 신부가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밝혔는데요. 김 여사가 지난 12일 정인이 묘소를 참배했다는 보도를 접한 게 글을 올린 계기였다고 합니다. 김 신부는 보도를 보고 당시 김 여사의 봉사활동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 이 공개 활동 이후에는 동행자 논란, 고가 장신구 의혹 등 어김없이 구설에 올랐죠. 이 비공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로키 행보를 이어간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이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국감과 전국 현안 풀어드렸는데요. 두 사람을 둘러싼 이 여야의 대치 국면은 언제쯤 막을 내리게 될까요? 주민아마디는 영화 사생결단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빙글 고마 쾅 하고 끝날 때까지 쾅 네, 자 내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정감사가 아주 뜨거울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유 실장한테 좀 부탁하고요. 자, 오늘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의 회고록 출판 기념회가 열렸잖아요.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의 회고로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전을 보냈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한숙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희상, 한명숙, 김부겸 국무총리 등 야권 인사들은 대거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참석은 안 하고 축전을 보낸 거네요. 네, 문 전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서 때론 퇴행의 시간을 겪기도 하지만 역사는 진보해 나간다는 확신을 회고록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회고록이 민주화, 복지, 평화의 길을 구하는 모든 분께 지혜를 전하는 필독서가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 고문에 대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라고 소개를 한 뒤에 민주주의 역사가 퇴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만들어온 민주주의 역사 퇴행하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이 무신 쿠데타 날인데 참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유신을 선포한 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는데 이해찬 상임고문의 화답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일단 이 고문이 10월 17일 제 인생을 바꾼 날로 벌써 50년이 흘렀다면서 유신은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일괄해서 다 무너뜨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삼권 분립을 부정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고문은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엄마가 한숨을 쉬고 자기와 잘 놀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엄마 걱정 마, 5년 금방 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라는 본인이 들은 일화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리가 박정희도 이겼는데 전두환 7년을 못 이기겠느냐. 그렇게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믿고 함께하는 되자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수사 상황을 조금 짚어볼게요. 검찰이 오늘 쌍방울 그룹을 또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죠, 박마커. 예,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에 이 쌍방울 그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이 달러 밀반출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요. 검찰은 현재 쌍방울 그룹이 지난 2019년 이 쌍방울 임직원 등 수십 명이 달러를 이 책 사이에 숨기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출국을 해서 미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액수는 우리 돈으로 치면 수십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국판 거래법 등에 따르면 이 10,000달러가 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을 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달러 밀반출이 이뤄진 시기와 맞물려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하자원 사업계약서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가 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합의가 이뤄진 뒤 열흘 뒤에 쌍방울그룹은 히토류 테마주로 장중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성남FC 의혹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쌍방울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최종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2019년 5월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 경제협력 사업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를 북풍과 연결지으려는 신메카시즘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을 실력으로 돌파할 수 없어 보이니 결국 전 정부와 야당 공격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 김건희 정국, 이재명은 민생 외교, 김건희는 봉사로 돌파 시도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죠. 7차 북핵 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미친 계획엔 몽둥이가 약이라며 대북 강경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핵 무장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오늘은 여성도 군사 기본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시험 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 운영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이딴 무력 도발, 정부는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죠. 대통령실은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한 상태인데요. 남북 간의 긴장이 부쩍 높아지자 용산에선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에는 타격도 검토를 하시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국민의힘은 대북 강경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아지에 빗댄 발언도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미친 개 쓸 몽둥이. 국민의힘 당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무장론이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자책을 개발하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미국 핵을 공유해야 한다. 앞다퉈 핵구상을 꺼내 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 안에 있죠. 정지석 비대위원장은 실효성과 신뢰성에 물음표를 달면서 핵무장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전력 세계 3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핵 위협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치던 국민의힘이었죠. 정 위원장은 여전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당내에선 미국이 과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줄 거냐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긴 합니다만 못 믿습니까? 미국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할 거냐.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핵무장,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 핵 개발을 하려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를 해야 합니다. NPT 탈퇴는 곧 그 제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뭐 자력 경쟁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고난의 행군하고 있는 북한하고는 저희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국민의힘에선 제재를 피할 예외 조항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NPT 탈퇴에 대한 권리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조 1항에 보면은 국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비상사태가 오게 되면은 본조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사안인지를 알린다면은 저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의 예외를 인정해 줄까 싶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본 영공을 통과했죠. 일본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양안 관계가 심상치 않죠.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놓고 무력 통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요. 대만이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 미국이 반길 리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화력의 밀집도가 높은 이 동북아가 말하자면 완전히 연쇄적으로 핵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 찬성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시나리오도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인데요. 미국 백악관이 간접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맹 간 사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이 든 몽둥이 헛방망이질이라고 쏘아 붙였는데요. 미국은 북한 당신들을 절대 침략하지 않는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지. 아니 만들지도 못할 핵을 재배치도 안 될 재배치를 주장해봐야 뭐예요? 미친 개라고 김정은한테 공격해봐야 뭐예요? 김정은 미친 개인지를 몰라요? 미국의 뜻을 꺾기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일까요? 그래서 미국도 결국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요. 결국 자국의 이익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은 싫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데 계속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전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전이라 국민의힘도 핵무장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듯 싶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결국은 국내용 지지층 결집을 위한 카드로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7년 6차 핵실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 6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과연 같은 생각일까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평화,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에 이르렀습니다.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25%에 그쳤습니다. 물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여론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당장은 실현이 어려워 보이는 핵무장론,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당장 맞설 수 있는 자강론도 나왔죠. 김기현 의원은 여성의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과거 여고생들이 받았던 교련교육이 문득 떠오릅니다. 유정아 실장, 실제로 교련교육을 받았던 MG,
마징가 Z 세대인 건 안 비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경례 동작이 이상하다 예리한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성의 군사 기본교육, 양성평등 문제를 떠나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 마지 않을 몽둥이가 될 수 있을까요? 부총리급이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나경원 전 의원. 차기 당권 도전은 접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나 부위원장 다시 꼬리표를 슬쩍 달아놨습니다.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당적을 제가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업무를 받은 입장에서 무슨 당권 운운하는 건 또 적절하지 않겠죠. 당권을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비상근이란 점을 은근히 강조한 겁니다. 저는 부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비상근 부위원장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해서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 그게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치 활동도 할 수 있다. 내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접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위에 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진짜? 네, 본인은 나가겠다라는 생각과 의지가 강해요, 아직도. 나 부위원장은 특히 당심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할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본인의 이름을 미리 뺄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이름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 표가 과연 100% 안철수 전 의원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뭐 김기현, 주호영 뭐 이런 분들한테 갈 거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상승세에 타 있는데 여기서 몇 프로만 더 붙어버리면 자칫하면 대세론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부총리급 직책은 일단 받아놓고 당 대표직도 한 다리를 걸쳐 놓겠다는 건데요. 당내에선 이런 이야기가 뒤따랐습니다. 욕심쟁이 우후. 국민의힘의 또 다른 욕심쟁이, 가처분 신청 2라운드에서 승리하며 부쩍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감이 한창이던 지난 13일 당 지도부를 이끌고 대구를 찾았죠. 국감 중에 지난 13일 날 대구도 다녀오셨는데 지역 방문하는 거를 좀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국감 중에 지역 방문하는 게 전혀 부적절하지 않고요. 국감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오지 말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우리 비대위원들, 국감하고 상관이 없는 비대위원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요. 국감 일정이 있는 의원들은 거기에 나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대구행에 불참했는데요. 굳이 이런 모습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맛있겠다. 아니 하나 드리죠 일단. 맛있어. 시장에는 안 되십니까? 먹어. 전당대회 나가거나 아니면 대선 나가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시장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민심 듣는 취지로 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원래 비대위 체제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시장까지 방문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어묵까지 드시고 이런 건 좀 과한 행보가 아니냐라는. 정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대 출마를 위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정진석 비대위가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할 거란 이야기까지 돌면서 줄 세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까지 받았죠. 비어있는 67개인가요? 저희 당협위원장 자리 채우는 거. 그다음에 당무감사까지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정진석 위원장 비판 좀 해달라고. 정 비대위원장도 눈치가 조금 보였던 모양입니다.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 한 발을 뺐습니다. 당협위원장 조직 개편 문제는 아직 비대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당무감사 들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빠진 자리, 정 비대위원장이 차지하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당내 우군도 확보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 새롭게 임명한 겁니다. 정 비대위원장과 홍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란 공동의 적을 두고 있죠. 홍 시장은 연일 유 전 의원을 때리며 사실상 차기 대권 경쟁에 돌입을 했는데요.
최근 유 전 의원이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를 문제 삼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못 믿겠다는 건데요. 홍 시장의 여론조사 불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집권하면 여론조사 기관 한두 군데 이번에 장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없애버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못 믿겠다면서도 역선택 방지는 또 다른 문제인가 봅니다. 당대표 선거에는 늘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다며 대선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경선과 당대표 경선의 차이라 다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은 대동소이한 듯하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네요.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출마를 선언했고 빠르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후보들이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여성 군사 기본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그런 주장을 내놨죠. 국방부가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역시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안티페미니즘에 편승한 정치 구호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복잡한 목소리들이 어우러지면서 당권 경쟁 상당히 뜨겁게 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감 챙겨요, 내일. 네, 알겠습니다. 네. MZ 세대들은